제가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내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이제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이제 한 40개월 정도 됐는데 구구단 이런 걸 24개월 때 다 배우고 어마어마한 천재랍니다. 아빠의 말이 상당히 모범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애는 조금 자기가 볼 때는 교육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터뷰인은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위원 등을 역임하시며 20여년간 수학 영재를 발굴해 지도하고 계신 송용진 교수님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수학과의 송용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영재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말 영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었고,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영재 교육과 관련된 얘기 나눠볼 거고, 또 부모님들의 훈육, 태도, 뭐 양육에 대한 얘기 나눠볼 건데요. 그러면 이 영재와 관련해서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좀 것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영재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한 이제 영재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는 한 가지만 잘하는 특별한 영재를 뽑겠다라는 이제 전형을 만들고 그것이 영재의 전형적인 모습인 양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하는 학생들은 진짜 영재가 아니다. 하나에만 미쳐가지고 그거 잘하는 애가 진짜 영재다. 영재들은 사실은 대부분 괴짜다. 이런 이제 사실은 진짜 영재를 본 적도 없는 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탁월한 영재성이 있는 애들도 열의 아홉은 지극히 평범하거든요. 감성적으로나 또 태도나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무슨 영화나 소설에서처럼 특별한 영재들은 뭔가 굉장히 기괴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대중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유명했던 영재들이 몇이 있었지 않습니까? 송군, 백군 등등. 근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얘를 영재성을 개발한다고 얘를 지나치게 속진을 하고 월반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 영재를 갑자기 대중들에게 너무 이렇게 알려준다든가 예를 들자면은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국가 신동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송군 같이 이제 매년 한 명 정도의 국가 신동이라는 이름의 신동을 찾아서 그 아이를 대중에게 알리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잘못된 이제 영재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부담이 엄청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진짜 영재라면 걔를 이제 오히려 가리고 일반 학생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사회성을 길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이를 국가 신동이라고 선발해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고립시키겠다는 정책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얘가 엄청나게 영재성이 있는데 얘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얘가 학교에 생활 적응 못하고 배우는 게 너무 시시한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긴 한데 그 학생도 그 연령에 맞는 자기 학교에서 자기 동료들과 어울리고 같이 놀고 하는 어떤 사회성 교육도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 교육을 한다든가 영재 교육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말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 학생을 떼내서 중학교로 보낸다든가 갑자기 고등학교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많은 유초등 자녀를 두신 이제 젊은 부모님들은 가장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혹여 이제 부모인 내가 잘 몰라서 이제 아이의 영재성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이의 이런 타고난 지능을 살려주지 못할까봐 이것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로 말씀드리는 건데 부모님들이 좀 침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침착한 부모님들이 성공을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애가 영재성이 있으면 우리 애의 영재성을 잘 개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못하면 내가 굉장히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이제 그래서 약간 이제 성급해질 수가 있는데 실은 이제 그 영재성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실은 계획적으로 도식적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결정적인 시기는 훨씬 후에 오니까 3세, 5세 부모님들은 그렇게 초조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오히려 그런 나이에는 정서적인 문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한다든가, 남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친구 사귀는 문제라든가 사회성을 좀 키워준다든가 그런데 더 신경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내는 제자가 있습니다. 올림피아드 국가대표도 하고,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천재였고, 그 학년에서 전국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이제 한 40개월 정도 됐는데
어마어마한 천재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 12살에 이미 숫자를 세고 뭐 30개월밖에 안 됐을 때 이미 뭐 3개 국어를 하고 어느 정도 구구단 이런 걸 뭐 2살 때 이미 24개월 때 다 배우고 뭐 이런 이제 천재인데 그 아빠의 말이 상당히 모범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애는 조금 자기가 볼 때는 좀 사회성이라든가 뭐 아니면 나가서 노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에서 좀 부족하니 얘가 진짜 머리가 좋다면은 지식이라든가 어떤 배움을 언제든지 해도 늦지 않으니 지금은 어떤 사회성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운동, 신체적인 교육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 본인이 그런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한지 아마 아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랫동안 수학 올림피아드 지도하시면서 거기 학생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궁금한 게 예를 들면 그 학생들이 그런 영재성이 있다는 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알게 되신 건가요? 권하기는 뭐 한 6세에서 8세 정도의 지능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런 게 이제 표준적인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은 대다수 한 반 이상의 경우에 이미 지능 검사를 받기 전에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겁니다. 특히나 이제 한 7, 8세 정도 된다면은 확실히 이제 다른 점이 있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영재를 많이 못 보는 어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이 보이는 굉장히 뛰어난 암기력이 있어요. 근데 암기력은 어느 날 사라질 수도 있고 그 암기력 자체가 영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영재라는 걸 판단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가 뭐 공룡 이름을 100개를 금방 2살밖에 안 되나 다 외워서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걸로 영재성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그럼 뭐 암기력이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그 외에는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표준적 교과서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지능, 뭐 과제 집착력, 창의성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꼽는데 영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력한 호기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학습에 대한 학습 욕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이제 성격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좀 지금부터 또 얘기 나눠볼 주제가 사실 오늘 이 영상의 좀 핵심일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관점으로 우리 아이를 기르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꼭 영재든 영재가 아니든 이게 제일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지점을 먼저 여쭤보면 이제 책을 보니까 아이가 꼭 영재냐 아니냐를 떠나서 아이의 영재성 혹은 타고난 이제 각자의 재능이 있을 거니 그거를 잘 살리는 부모님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좀 어떤 특징이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특징들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좀 참고하고 배울 만한 지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성공한 학생들의 어머니들의 공통점으로서 이제 침착함을 제가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아이가 영재성은 있는데 그 영재성을 개발한다고 지나치게 이제 좀 너무 서둔다든가 또 조급하게 한다든가 또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적어도 이제 사춘기를 겪게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되는데 조급한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이제 현명한 어머니들이 아무래도 이제 애들을 잘 키울 텐데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젊은 부모님들을 보면 훈육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쁘게만 키우고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얘가 갑자기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훈육엔 전혀 신경 안 쓰는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아이의 어떤 지능 개발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고 그 학생이 가져야 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어떤 태도 문제 또 뭐 정서 문제 이런 거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이제 훈육의 방법이라든가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훈육을 이제 대충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첫째 이제 칭찬하기, 둘째는 이제 야단치기, 세 번째는 이제 선긋기입니다. 가능하면은 이제 야단치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데 야단치기에는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항상 일관적으로 일관성이 뭐냐면 이제 야단치기 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경고를 준다든가 야단치는 방법은 어느 정도로 딱 어떤 방법을 정한다는 게 일관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애들이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나를 야단치는 것이 그냥 화나서 그런 거지. 그냥 화가 났구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야단을 맞는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부모가 나한테 화를 내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안 좋은 거고 세 번째는 가능하면 야단치는 것을 좀 짧게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한에서는 훈육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결국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훈육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야 돼.
하는 의식만 갖고 있어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좀 특징적으로 많이 짚어주신 게 정서를 되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책에도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상행동 바로잡기, 뭐 완벽주의 수정하기, 관심 영역 확장하기, 신체 활동 시간 늘리기, 뭐 성취하는 아이로 키우는 지혜 이런 것들을 짚어주셨는데 조금 요거 중에서 몇 가지만 좀 핵심적인 것들만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다양한 소양을 키우는 게 좋다.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좋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운동을 좀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음악을 좀 관심 갖게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한다든가 네. 또 아니면 이제 학생들 자기 친구들하고 좀 많이 노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이렇게 좀 다양한 것에 체험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아마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를 할 텐데요. 이제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이제 훌륭한 인간으로 키우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삶이 불행하면 그 사람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의 질, 어떤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이런 데에서는 결국은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말씀의 핵심 저도 완전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너무 공부 잘하는 것, 학업 성취를 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이 아이가 진짜 성인이 됐을 때 좋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좀 거기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들 중에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중시돼야 되고 그것이 결국 좋은 성취까지 이어지는 데 중요한 어떤 기반이 된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이라는 키워드만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교수님께서 30년간 또 풀리지 않던 수학계의 난제를 해결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나라 수학 발전에 기여해 주신 세계적인 수학자신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정답은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좀 대답을 하나 드린다면은 수학을 왜 공부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수학을 왜 공부하나요?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에 흔히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뭐 논리적인 사고력, 뭐 수학적인 뭐 문제 해결 능력 뭐 등등을 이제 꼽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사실이긴 한데 그리고 그거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혹은 이제 일반인들을 설득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이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꼽는 게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수학 공부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수학 공부라는 게 어떤 문제를 이제 읽고서 문제를 뭘 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책상 머리에 붙어 앉아 있게 하는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사고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게 학습의 중요한 태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결국 고등학교 때뿐 아니라 대학교 들어가서도 아니면 그 이후에서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수학이라는 것이 어떤 학습 태도를 기르는데 가장 좋은 소재 중에 하나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사고라는 것도 보면 그럼 그 수학을 하면 논리적인 사고력이 좋아져? 그게 뭐 어떻게 좋아지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새로운 가정 혹은 새로운 개념을 먼저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논리적인 사고거든요. 아주 단순한 거라도. 사고를 할 때 뭔가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한다든가 할 때 항상 뭔가를 가정을 하고 현재 이런 일을 머리에 먼저 집어넣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을 진척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진척이 된 걸 다시 머리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것을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거 자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문제 잘 안 풀릴 때 수학 선생님들이 야 문제 다시 읽어봐. 네가 지금 가정을 잊고 있잖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잊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첫 단계. 그러니까 문제 어떤 사고를 시작하는데 개념이나 정의나 조건을 입에 집어넣고 그걸 끄집어서 활용하는 아주 단순 작업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은데 수학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기른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뭐 회사 생활을 하든 어떤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뭘 할 때도 다 이런 단순한 작업의 반복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훈련을 하는데 수학 공부가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을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직관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수학이다. 그렇지만 많은 대다수의 이제 대중은 사실은 나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그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왜 배웠지? 그걸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걸 이제 수학을 배운 것이 그런 지식을 어디에 활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런 거죠. 그 지식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 네.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사고적인 훈련. 네. 근데 이제 사고적인 훈련이 안 되면 그런 지식도 얻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이 그런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공부를 했던 사람도 그런 질문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게 쓸모가 있는 건데 알게 모르게 이미 나한테 그 과정을 통해서 남는 것들이 지금의 어떤 생각하는 힘을 만들어 준 것일 텐데. 이제 자꾸 지식의 위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왜 그렇게 문제를 베비 꼬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 왜 그런 문제를 했쓰는 게 그게 무슨 교육적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베비꽃 문제 같이 보이지만 그런 문제들을 풀므로써 그런 수학적인 개념들을 머리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등학교 수학의 경우에도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막 내고 문제를 베베 꼬아서 내고 그게 뭐가 필요 있어? 하지만 그런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수학적인 지식을 머리에 넣은 학생들만이 그 다음 단계 대학에 들어가서 미적분학, 고등수학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완전하게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뭐 학생들이나 혹은 부모님들께 수학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조금 꼭 관심을 기울여서 훈련하면 좋다.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스스로 시도해 보는 게 좋다. 하나 정도만 짚어주실 만한. 우리 개념적으로밖에 말씀 못 드리겠고요. 방법론은 다 학생들마다 성향이 달라가지고 네.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결국은 수학은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니까. 네. 문제 푸는데 오랫동안 앉아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고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고법은 많은 문제를 풀고 그런 시간을 들인 애들만 그런 사고법을 몸에 터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 공부는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풀다 보면 안 풀리면 아 내가 머리가 나쁜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충분히 내가 연습을 하고 많은 인내를 하고 훈련을 하면 그것이 결국 수학 성취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그 관점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어떤 저 학생이 굉장히 수학을 잘해요. 아니면 또 학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럼 그 학생의 얘는 재능이 좋아, 머리가 좋아 이렇게 판단하지만 실은 열의 아홉은 네. 걔가 좀 더 노력을 많이 한 경우죠. 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 모시고 정말 영재교육부터 부모님의 훈육, 또 양육, 그리고 심지어 수학까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출간하신 이 영재의 법칙, 사실은 뭐 영재하면 되게 우리가 막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저는 되게 본질적인 부분들을 오늘 말씀과 책을 통해 짚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을 통해서 독자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가장 핵심 메시지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교육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누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 맞아 동감해. 저 교수님 말이 맞아. 그렇지만 돌아서면 잊어먹는 거거든요. 어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책이 있다면 꼭 이런 책이 아니더라도 좀 자녀를 교육하실 때 가끔씩 펴보시고 좀 밑줄도 그으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새기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그런 어떤 글귀라든가 자기가 꼭 지켜야 될 것들은 자기가 뭐 적어놓는다든가 아니면 책을 소지하면서 자꾸 이렇게 읽어본다든가 하는 태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지식은 사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실천에 이 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시청해주신 이제 젊은 부모님들, 선배 부모로서 마지막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과다한 학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영재교육 전문가라고 해서 뭐 공부 잘하는 애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저렇게 잘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이제 주제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이 좀 과다하고 학생들이 이제 좀 고통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많다는 걸 굉장히 통감하고 있고요. 다만 그 학생이 학습에 의욕이 있고 그러면 이런 말씀이 도움이 됩니다 하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모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나치게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는 살 길은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든지 균형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결국은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송영진 교수님 모시고 정말 귀한 얘기 들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작가 송영진입니다. 감사합니다.